수지야. 자산 200조 재벌 회장 강태준. 그가 거짓골로 막내딸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세요? 수지가 바라본 남자는 기억 속의 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다오. 눈물로 얼룩진 얼굴.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의 차가운 아침 7시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성그룹 회장 강태준의 저택이었어요. 600평대지 위에 세워진 3층 저택. 담장만 해도 일반 가정집 한 채 값이 넘었습니다. 정원엔 한 그루에 5억 원씩 하는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 이 집안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식탁엔 6명이 앉아 있었어요. 72살의 강태준 회장, 장남 부부, 차남 부부. 하얀 대리석 식탁 위엔 호텔식 조찬이 가득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수저, 본차이나 접시, 계절 과일까지. 그런데 아무도 강태준을 보지 않았어요. 장남 며느리는 최신형 아이폰만 들여다봤습니다. 5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옆에 두고요. 차남 며느리는 다이아몬드 반지 낀 손으로 홍차잔만 만지작거렸어요.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남은 신문을 펼쳐든 척했지만 한 줄도 읽지 않았어요. 차남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오늘 법무팀 미팅 있다고 했죠? 장남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어요. 네, 언니. 11시요. 차남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둘이 눈빛을 나눴어요. 뭔가 계획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요. 강태준은 일부러 약통을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식탁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막내딸 수지가 챙겨주던 혈압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10년 전 이 집을 떠났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도 두 며느리도 아버지가 약을 찾는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각자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70을 넘긴 나이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회색 정장 조끼에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맨 차림이었어요. 말없이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발소리만 계단에 울렸어요. 서재 문을 닫자마자 50대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태성그룹 비서실장 박철수였어요. 강태준을 30년 넘게 보좌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 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A사 용지가 100장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큰 도련님과 작은 도련님의 최근 행적입니다. 박 실장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며느님들의 움직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더 가라앉았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 녹취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쓰러지면 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 원장은 확인하셨어요? 장남의 목소리였어요. 형님, 그건 변호사랑 상의해야죠. 우리끼리 먼저 정리하고요. 차남의 대답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차남이 은행 VIP실에서 해외 계좌를 개설하는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장남은 회사 법무팀과 몰래 만난 기록이 있었고요. 며느리들의 단톡방 내용도 있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니. 강태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안부보다 저들이 관심 있는 건 오직 재산뿐이라는 걸. 박 실장. 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하게.
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이 부도 위기에 빠진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네. 강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20대 초반 여자가 함께 서 있었어요. 여자는 수수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약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사진 뒷면엔 연필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약 꼭 챙겨 드세요. 수지 올림. 1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집을 나가기 바로 전날 찍은 거였어요. 수지를 찾아보게.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박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시던 막내 따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꺼내신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강태준은 평소 입던 정장을 벗었어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한 벌에 3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어요. 대신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회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15년도 더 된 옷이었어요. 소매는 해지고 지퍼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바지도 색이 바랜 면바지로 갈아입었어요. 신발은 밑창이 달아빠진 검은색 운동화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평범한 70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아니, 평범보다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등은 조금 구부정하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200조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뒷문으로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현관 쪽에선 며느리들이 웃으며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님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장남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저희가 잘 챙기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강태준은 그 목소리를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뒷마당을 지나 작은 쪽문으로 나왔어요. 아무도 그가 나간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10년 된 흰색 모닝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몰래 준비해둔 차였어요. 강태준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어요. 청량리 중앙시장. 서울 동북쪽으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강남의 고급 주택가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숲이 사라지고 낡은 건물들이 나타났어요. 좁은 골목, 빨래 널린 베란다, 녹슨 간판들. 오후 5시. 청량리 중앙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생선 굽는 냄새가 났어요. 김치찌개 끓는 냄새, 파전 부치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재래시장은 살아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가게들이 빼곡했습니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반찬가게. 그리고 골목 끝. 낡은 파란색 천막이 보였어요. 수진의 국밥. 손으로 쓴 듯한 간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플라스틱 테이블 5개. 의자는 낡아서 삐걱거렸고요. 강태준은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서 누군가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보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낡은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수지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강태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어요.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침묵으로 딸을 버린 아버지가 무슨 낯으로. 강태준은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갔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수지는 바빠서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김치를 담고 그릇을 닦고. 어서 오세요. 수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문하세요. 강태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수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지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버지. 수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지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앞치마를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일단. 수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밥부터 드세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뒤로 돌아 국을 떴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강태준 앞에 놓았어요. 배추김치 한 접시, 깍두기 작은 그릇도 함께 놓았습니다. 드세요. 수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등을 돌린 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강태준은 국밥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운 김, 파 썬 것이 동동 떠 있었어요. 고기도 두툼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국밥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습니다. 딱 적당한 간이었어요. 10년 전 수지가 끓여주던 국 맛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그땐 강태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수지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하던 그릇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강태준이 계속했어요. 회의실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들 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 다 들었어. 근데 침묵했지. 강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아버지로서 너를 지켜야 했는데. 나는 회장이었어. 아버지가 아니라. 수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미안하다 수지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72살 노인이 국밥집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200조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 앞에서 무너지는 아버지였어요. 수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도. 수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힘드셨죠?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 회사 지키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지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 몰랐어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는지.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보라색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계산도 안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거였어요. 가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준과 수지만 남았어요. 일어나세요, 아버지. 수지가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가게 뒤편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수지는 강태준을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방 하나가 나왔어요. 5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책상. 여기서 사세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아이랑 둘이요. 수지가 대답했어요. 아이, 딸이요. 지금 학교 갔어요. 수지는 옷장에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솜니불이었어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 누워 계세요. 수지가 이불을 펼쳤어요. 약은 드셨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에 못 챙겼어요. 뭐 드시는 약 있으세요? 혈압약. 수지는 가방을 뒤졌어요.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저도 혈압약 먹어요. 이거 드세요.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건넸어요. 강태준은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수지가 말했어요. 강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런데 수지 손등에 뭔가 보였습니다. 붉은 자국이었어요. 화상 자국 같았습니다. 이건 언제?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손을 뺐어요. 아, 이거요? 수지가 손등을 가렸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국 끓이다가 튀었어요. 병원은 갔어. 괜찮아요, 아버지. 금방 나아요. 수지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딸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화상 자국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수지가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 아니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한테 빚진 사람이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가게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지야, 오늘 배추 좋은 거 왔어.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박 사장님. 수지가 대답했습니다. 손님 있어? 안 보이네. 아, 네. 안에 계세요. 그래. 나 채소 가게 간다. 나중에 와.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채소 가게 박순덕 사장님이요. 수지가 대답했어요. 여기 오래 사신 분이에요. 저한테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준다니. 제가 처음 장사 시작했을 때 수지가 말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재료비도 없고. 수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때 박 사장님이 시든 배추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버릴 거니까 그냥 써. 버텨. 시장은 원래 그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하루하루. 강태준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기 딸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신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수지가 말했어요. 좀 쉬세요. 피곤하시죠? 수지야. 네. 나. 여기 며칠만 있어도 될까?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어. 아직은.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만 여기 있고 싶어. 수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70이 넘은 노인.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200조 재벌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지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세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여기 계셔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수지야. 이불 덮고 주무세요. 수지는 아버지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수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쨍그랑.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10년 만에 아버지를 봤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어요. 화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 늙으셨어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깨진 그릇을 주웠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가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습니다. 채소 가게 박순덕 사장이었어요. 박 사장은 가게 안을 힐끗 봤습니다. 수지가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박 사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혼자 있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후 5시였습니다. 방 안에서 강태준이 잠에서 깼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2시간쯤 지난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게엔 손님이 몇 명 있었어요. 수지가 국밥을 날라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수지 씨. 김치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수지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손님들 앞에선 웃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딸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국 끓이고 그릇 나르고 계산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가게가 비었어요. 아버지, 저녁 드세요. 수지가 국밥 2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같이 먹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맛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10년 전이나 똑같네. 수지가 웃었어요. 레시피는 안 바꿨어요. 그래. 강태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딸과 밥 먹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밖에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하나둘 불이 켜졌어요. 채소가게 박 사장은 가게 문을 닫으며 이쪽을 봤습니다. 국밥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작게 웃었어요. 그래, 가족은 그래야지.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강남 청담동 저택 2층 서재. 장남 강우진이 문을 잠그고 들어왔어요. 48살의 우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이미 풀어져 있었고요.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엔 태성그룹 내부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여보, 나예요. 우진의 아내, 장남 며느리였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빨간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잔 2개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아직도 이래요? 응. 확인할 게 있어서. 며느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남편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게. 어디 가신 거야? 우진이 중얼거렸어요. 비서실장한테 전화해봤어요? 했지. 근데 모른대. 개인 일정이라고. 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개인 일정. 아버지가. 며느리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 들킨 건 아니겠죠? 설마. 조심했는데. 우진은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내일 법무팀 미팅 잘 준비했어? 네. 변호사도 섭외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친정 쪽 변호사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같은 시각. 청량리 재래시장 국밥집 뒤편 작은 방. 강태준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수지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강태준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철수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보고 부탁하네.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전 7시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강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박철수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어요. 어젯밤 움직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강태준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큰도련님께서 어젯밤 10시까지 회장실에 계셨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어요. CCTV에 포착됐습니다. 회장님 서류함을 여셨습니다. 뭘 찾던가? 인감 관련 서류로 추정됩니다. 강태준의 손이 꽉 쥐어졌어요. 작은 도련님은요? 어제 오후 3시 은행 VIP실에 다녀오셨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 상담을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느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들은? 큰 며느님께서 어제 친정 쪽 변호사를 만나셨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며느님도 별도로 법률 상담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있나? 통화 녹음 확보했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어요. 알겠네. 계획대로 진행하게.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도위장은?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아.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할 거야. 언론에는 흘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부 자금 동결 시작하게.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회사 운영 자금 500억 원 동결. 네,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 회의 소집하게. 긴급 경영 회의라고.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모레. 그때쯤이면 저들도 눈치챌 거야. 강태준은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어요. 새벽 장사 준비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층짜리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이 건물은 서울에서 5번째로 높았어요. 53층 비서실. 박철수 실장은 내부 감사팀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네, 실장님. 40대 중반의 김 팀장이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건네서요. 오늘부터 회사 운영자금 500억 원 동결합니다. 네, 500억이요? 김 팀장이 놀랐습니다. 그럼 이번 달 급여 지급이 계획입니다. 박 실장이 말을 끊었어요. 외부에는 절대 누설 금지. 임원진만 알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48층, 장남 우진의 사무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우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회사 운영자금 500억이 동결됐습니다. 뭐? 우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동결시켰어? 회장님 지시라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진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젠장. 우진은 핸드폰을 내던졌습니다. 같은 시각. 46층. 차남 강민준의 사무실. 민준도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형한테 전화해봐. 민준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곧 우진과 통화가 연결됐어요. 형, 이거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아버지한테 전화가 안 돼. 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500억 동결이면 회사 돌아가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상해. 민준이 말했어요. 아버지 어디 계신 거야?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잖아. 비서실장도 모른대. 뭔가 이상하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청남동 저택. 장남 며느리와 차남 며느리가 거실에서 만났어요. 언니 들었어요? 차남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노란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회사 자금 동결됐다고. 나도 방금 들었어. 장남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남편이 난리 났더라. 이거 혹시 아버님이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차남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하는 거. 설마. 우리 조심했잖아. 장남 며느리가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긴 해요. 일단 조용히 있어. 괜히 티내지 말고.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청량리 국밥집. 강태준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수지가 국밥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박철수 실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임원진 모두 혼란스러워합니다. 큰 도련님 3번, 작은 도련님 5번 연락 시도했습니다. 강태준은 작게 웃었어요. 좋아. 계속 지켜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또 보고하게. 며느리들 움직임도. 강태준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수지가 국밥을 가져왔어요. 고맙다. 강태준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망하면 누가 남는지 보자. 강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시험은 이미 시작됐어. 밤 11시였습니다. 태성그룹 본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53층 비서실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철수 실장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녹취록, 통화 내역, 은행 거래 기록. 모두 장남과 차남, 며느리들의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었어요. 박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청담동 저택, 장남 우진의 방. 우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500억 동결.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야.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신 건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어요. 시험은 시작됐고 누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청량리 국밥집 뒤편 작은 방. 강태준은 잠에서 깼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삐리리링. 강태준은 알람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알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약 드실 시간. 수지가 설정해둔 알람이었습니다. 10년 전에. 강태준은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강남 청담동 저택. 그때 수지는 28살이었어요. 하늘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요. 새벽 5시였어요. 수지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버지 약을 챙기고 있었어요. 흰색 약봉투 4개.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 약 봉투마다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점심 식사 후, 저녁 식사 후, 자기 전. 그리고 아버지 방으로 올라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응, 들어와.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 가져왔어요. 물 한 컵과 함께 약을 건넸어요. 고맙다, 수지야. 강태준은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병원? 건강검진 결과 나온대요. 같이 가요. 바쁜데 괜찮겠어?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수지가 웃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강남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VIP 진료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얼마나요? 수지가 먼저 물었어요. 160에 95입니다. 약을 좀 더 드셔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수지는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의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수지는 하나하나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이었어요. 수지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수지가 웃었어요. 전 시간 많아요. 회사 일은? 오빠들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수지는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전 아버지 챙기는 게 더 좋아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중국 출장을 가야 했어요. 일주일짜리 긴 일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약은 챙겼어요? 응. 여분도 넣었어요? 그것까지? 혹시 모르잖아요. 수지는 가방에 약봉투를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썼어요. 아버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려요. 현지 시간 맞춰서 약 드세요. 아침 8시, 점심 1시, 저녁 7시예요. 꼭 챙겨 드시고 몸 상하지 마세요. 수지 올림. 메모지를 약봉투에 붙였어요. 강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지야.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 수지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태성그룹 본사 60층 회장실. 강태준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임원 10명이 모여 있었어요. 3분기 실적이 저조합니다. 한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그때였어요. 똑똑.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가 들어왔어요. 분홍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고요. 죄송해요. 회의 중이신 거 아는데.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의보다 밥이 먼저예요, 아버지. 보온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고기 미역국이요. 아침 거르셨잖아요.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강태주는 난처한 표이었습니다. 수지야, 지금은 드시고 회의하세요. 수지가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전 나갈게요. 천천히 드세요. 수지는 나갔어요.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주는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밤 10시. 청담동 저택 부엌에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수지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고. 언니, 아직도 안 자요? 차남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노란색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내일 음식 준비하느라요. 수지가 대답했어요. 저희가 도와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전 자러 갈게요. 차남 며느리는 물 한 컵만 마시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계속 전을 부쳤어요. 손이 뜨거웠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이었어요. 거실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거실로 내려왔어요. 빨간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가 다 준비했네요? 네. 수지가 웃었어요. 오빠들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했어요. 수고했어요. 장남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남 며느리도 내려왔어요. 초록색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와, 음식 정말 많네요. 언니가 밤새 준비했대요. 대단하시다. 두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명절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산더미였어요. 수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남 며느리와 차남 며느리였습니다. 언니, 수지 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차남 며느리가 말했어요. 뭐가? 피도 안 섞였는데 저렇게 유난이에요. 그러게. 장남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유산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 뭔가 속셈이 있을 거예요. 두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강태준이 멈췄습니다.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님도 수지 씨만 편애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린 며느리고 수지 씨는 딸이니까요. 강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방문을 열어야 할까요?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못 들은 척했어요. 1층 부엌. 수지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 다 들렸어요. 수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릇 씻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태주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수지가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수지가 들어왔어요. 손에 약과 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약 드세요. 고맙다. 강태주는 약을 받았습니다. 수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수지야. 네, 아버지. 오늘 수고했어. 아니에요. 수지가 웃었어요. 아버지가 편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어요. 그럼 푹 쉬세요, 아버지. 수지는 나갔습니다. 강태주는 수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수지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건.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현재 청량리 국밥집 뒤편 작은 방. 강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강태준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지켜줬어야 했는데. 창밖은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청량리 국밥집 뒤편 작은 방.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수지가 집을 떠난 그날. 자신이 침묵했던 그날. 10년 전 늦가을이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태성그룹 본사 60층 대회의실. 오후 2시였습니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 주제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회의실 탁자는 디귿자 형이었어요. 임원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위쪽엔 강태준 회장이 앉아 있었고요. 오른편엔 장남 우진, 왼편엔 차남 민준. 수지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연두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요. 수첩과 펜을 꺼내 회의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장남 우진이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우진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0% 줄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어요. 빨간색 화살표가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엔 적자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차남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제가 계획안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총 직원 700명 중 200명을 정리하겠습니다. 200명이요? 한 임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주로 오래 근무한 고연차 직원들입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인건비가 높은 사람들부터 정리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수지는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만식, 김영자, 박순덕. 30년, 25년, 20년씩 근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우진이 물었습니다. 수지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네, 수지 씨. 우진이 수지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수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0명은 너무 많아요. 그분들 생계가. 생계? 우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회사가 망하면 700명 다 생계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신규 투자를 줄이거나 임원 연봉을 삭감하거나.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임원 연봉 삭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도. 수지 씨. 우진이 수지를 쳐다봤습니다. 너 회사 사람이야? 아니면 노조 사람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가족이라고 해서 회사 경영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우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경영 마인드도 없으면서. 민준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애초에.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수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왜 끼어들어요? 그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족도 아닌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빨간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지 씨, 이런 중요한 회의는 좀 물러나 계세요. 맞아요. 차남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노란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요. 이건 경영진끼리 결정할 문제예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습니다. 회장석에 앉아 있는 강태준. 수지도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뭐라고 해주세요. 전 가족이 아니래요. 제가 잘못했나요? 하지만 강태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만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수지가 작게 불렀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긴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수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가 일어났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수첩을 덮었습니다. 펜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회의 계속하세요. 수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 안에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강태준을 봤어요. 아버지, 계속할까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계속해.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복도에 나온 수지. 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청담동 저택, 수지의 방. 수지는 옷장을 열었어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하나씩 개기 시작했어요. 블라우스, 바지, 속옷. 차분하게, 조용히 챙겼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어요. 이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전부 합쳐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수지는 통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지가 5살 때 찍은 거였어요. 어머니는 1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수지가 중얼거렸어요. 전 어디로 가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삐걱. 계단이 소리를 냈어요. 수지는 멈췄습니다. 2층 복도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방이었습니다. 수지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노크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전 가족 아니에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밖은 추웠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어요. 수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28년을 산 집이었어요. 아버지. 수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수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지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방 안에서만 울렸습니다. 수지에게 닿지 않았어요. 강태준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손이 문고리에 닿았어요.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다시 손을 내렸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집을 떠났습니다. 강태준은 딸을 붙잡지 못했어요. 10년의 이별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청량리 국밥집 뒤편 작은 방. 강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날,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어야 했어. 한마디라도. 밖에서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강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수지가 국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강태준은 수지를 바라봤어요. 수지야. 네. 그날. 10년 전 그날.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수지는 국자를 들고 멈췄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늦었지만.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젠 너를 지킬게. 꼭.
수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는 아침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는 아침이었어요. 아버지. 수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세요? 응.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수지가 국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강태주는 수지를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수지는 친구 집에서 한 달을 지냈어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수지야,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수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한 달 후였습니다. 수지는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서울 외곽 구로구였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 큰 신발장 옆이었어요. 그곳에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어요. 수지는 선을 봤습니다. 친구 소개였어요. 남자는 중소기업 과장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남자가 말했어요. 부자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수지가 웃었습니다. 저도 평범한 게 좋아요. 그해 여름 둘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20명 정도. 수지는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족은 안 오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을 부인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1년을 못 갔어요. 남편은 술을 마시면 변했습니다. 당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취한 남편이 소리쳤어요. 말투가 이상해. 돈 쓰는 것도 이상하고.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진짜 누구야? 남편의 의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수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태성그룹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사진을 들었어요. 태성그룹. 설마 당신. 돌려줘요. 수지가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신 재벌집 딸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전 버려진 딸이에요. 버려졌든 말든 재벌은 재벌이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를 무시한 거야? 숨긴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짐을 쌌어요. 이혼해요. 뭐? 전 나갈게요. 수지는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임신했다는 걸. 6달 뒤였습니다. 수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작은 산부인과였습니다.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가족이라도. 없어요. 수지는 혼자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의사가 말했어요. 건강한 딸입니다. 수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수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어. 하지만 아기는 웃고 있었어요. 퇴원 서류를 쓸 때였습니다. 아버지 성함은요? 모릅니다. 수지가 대답했어요. 그럼 어머니 성함은? 강수지요. 태성가는? 쓰지 마세요. 수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태성이란 이름은 쓰지 마세요. 서류엔 강수지만 적혔습니다. 태성이란 이름은 완전히 지워졌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업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 있으세요? 네. 죄송한데 저희는 좀. 문은 계속 닫혔어요. 어느 날 청량리 재래시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골목 깊숙이 빈 가게 하나가 보였어요.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멈췄어요. 여기. 건물 관리 기사를 만났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예요? 보증금 1천, 월세 80이요. 비싸네요. 시장 아니라 그래요. 장사하려고요? 네. 국밥집 하려고요. 수지가 대답했어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서. 관리기사는 수지를 봤습니다. 아이를 업고 있는 젊은 여자. 한 달만 기다려봐요. 네. 주인한테 얘기해 볼게요. 좀 깎아달라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보증금 7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감사합니다. 수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해요. 관리기사가 말했어요. 시장은 정이 있는 곳이에요.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간판도 직접 썼어요. 수진의 국밥. 파란색 페인트로 손글씨를 썼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3명 왔어요. 하루 매출 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재료비도 안 나왔어요. 둘째 날은 5명. 셋째 날은 4명.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적자가 쌓였어요.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수지가 관리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괜찮아요. 관리기사가 말했어요. 이번 달 관리비 청구가 늦어졌네요. 모른 척 배려해 준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채소가게 박순덕 사장이 왔습니다.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60대 여자였어요. 수지 씨. 네, 사장님. 이거 가져가요. 박 사장은 시든 배추 한 포기를 내밀었어요. 이거 못 쓸 것 같은데요. 겉잎만 떼면 돼요.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거예요. 그냥 써요. 감사합니다. 버텨요. 박 사장이 수지 어깨를 토닥였어요. 시장은 원래 그래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 가게 앞에 섰어요. 일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수지가 국밥을 내놨습니다. 공짜로요. 안 돼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자존심 있소.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하나였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수지가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최만식이었어요. 매일 새벽 500원을 내고 국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났어요. 엄마. 아이가 보챘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3만 원. 어떡하지? 수지는 눈물이 났어요. 그때 반찬 가게 김영자 사장이 왔습니다. 빨간색 조끼를 입은 50대 여자였어요. 수지 씨, 애가 아파요? 네. 열이 나서요. 병원 갔어요? 아직요. 김 사장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쓰세요. 안에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갚으면 돼요. 애가 우선이잖아요. 김 사장이 수지 손에 쥐어줬어요. 어서 병원 가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적자였지만 버텼어요. 시장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박순덕 사장의 시든 배추, 최만식 할아버지의 500원, 김영자 사장의 5만 원, 관리기사의 모른 척. 그 작은 도움들로 살아왔어요. 현재 청량리 국밥집. 수지는 말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강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이미 버려진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절 잊으셨을 거라고요. 미안하다, 수지야. 강태준이 수지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장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 웃음소리, 물건 파는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시장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강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철수 비서실장이었어요. 잠깐만.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언론에 기사가 떴습니다. 무슨 기사? 회장님 건강 악화설입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흘렸나? 임원진 중 누군가로 추정됩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어요. 강태준 회장 건강 악화, 경영 공백 우려라는 제목입니다. 예상했던 일이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계속 보고하게.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저택. 장남 우진은 서재에 있었어요. 책상 위엔 노트북과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우진은 USB를 꺼내 확인했어요. 화면엔 태성그룹 내부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주주명부, 지분구조, 계열사 목록. 이제 다 됐어. 우진이 중얼거렸어요. USB를 빼서 금고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을 옆으로 밀자 금고가 나타났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USB를 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예요. 장남 며느리였어요. 들어와. 빨간색 가디건을 입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당신 이거 봤어요? 며느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태성그룹 강태준 회장 건강 악화. 경영 공백 우려. 벌써 났네. 우진이 말했어요. 누가 흘린 거예요? 모르지. 임원 중 누군가겠지. 우진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텐 좋은 일이야. 친정 변호사랑 약속 잡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상속 시나리오 검토한대요. 잘했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46층. 차남 민준의 사무실. 회색 정장을 입은 민준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김대리 나야. 민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회계팀 자료 좀 빼낼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회장님. 그건 좀. 1억 줄게. 민준이 말을 끊었어요. 조용히만 해주면 돼. 생각해 볼게요. 빨리 결정해. 시간 없어. 민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형만 챙기면 안 돼. 민준은 생각했어요. 나도 준비해야 해. 오후 3시였습니다. 청담동 저택 거실. 장남 며느리와 차남 며느리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언니, 변호사 만났어요? 차남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노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응. 어제 만났어. 장남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상속 시나리오 3가지 받았어. 저도 따로 상담받았어요. 차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린 한 팀이죠, 언니. 당연하지. 장남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각자 속셈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53층 비서실. 박철수 실장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안경을 쓴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녹취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장남 전화 통화 315, mp3, 차남회계팀 접촉 316, mp3, 며느리 변호사 상담 317, mp3. 박 실장은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김대리 나야. 회계팀 자료 좀 빼낼 수 있어? 차남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1억 줄게. 조용히만 해주면 돼. 박 실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중얼거렸어요. 다른 파일도 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단톡방 대화였어요. 우린 한 팀이죠? 당연하죠. 서로 도와야죠. 각자 준비는 다 하고 계시죠? 물론이에요. 박 실장은 모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문서로 만들어 암호를 걸었어요. 그리고 강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일일 보고 준비됐습니다.
언제 전화 드릴까요? 곧 답장이 왔어요. 지금 바로. 박 실장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량리 국밥집 뒤편 작은 방. 강태주는 태블릿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오늘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강태주는 태블릿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큰 도련님께서 내부 자료를 USB에 담으셨습니다. 무슨 자료? 주주명부, 지분구조, 계열사 목록입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어요.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이십니다. 강태주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작은 도련님은 회계팀 김 대리에게 접촉하셨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부 자료를 빼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가는 1억 원. 증거는 통화 녹음 확보했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며느리들은 각자 친정 쪽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어요. 상속 시나리오를 받았다고 합니다. 서로 협력한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박 실장이 잠시 멈췄어요. 실제로는 각자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네.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밖에서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강태준은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물었어요. 박 실장. 네, 회장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죄송합니다만.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전화를 끊었어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수지가 국밥 2그릇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약은 드셨어요? 수지가 물었습니다. 아직이네. 어머, 안 되죠. 수지는 재빨리 약을 가져왔어요. 물 한 컵과 함께 건넸습니다. 밥은요? 점심 제대로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강태준은 약을 삼켰습니다. 수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건강만 걱정하는 딸이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약 먹었는지 밥 먹었는지만 물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 강태준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확인만 남았어. 저녁 9시였습니다. 청담동 저택. 장남 우진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실장. 네, 부회장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지금 집에도 안 계시고 연락도 안 되는데. 건강상 외부 일정을 전면 중단하셨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어요.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우진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한테도 못 알려주는 거예요?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럼 이사회는 누가 주재합니까? 우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부재 시 이사회 진행은? 그거야 당연히 제가 하죠. 우진이 말을 끊었어요. 언제 소집할까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회사 돌아가야 하잖아요.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상해. 우진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신 건가? 옆에서 장남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신데요? 모른대. 우진이 대답했어요. 비서실장도 말 안 해. 이상하네요. 며느리의 얼굴도 굳었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 아니야.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했어. 들킬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청량리 국밥집은 문을 닫았어요. 강태준은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드러나고 있어. 강태준은 생각했어요. 자식들의 본 모습이, 며느리들의 탐욕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인만 남았어. 끝까지 누가 남는지. 시험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오후 2시였어요. 청량리 재래시장 입구.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제네시스 G90이었어요. 시장 골목은 좁았습니다. 차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비켜섰어요. 어머, 저게 무슨 차야? 시장에 저런 차가 웬일이야?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가 국밥집 앞에 멈췄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내렸어요. 빨간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벌에 8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어요.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고요. 차남 며느리도 내렸습니다. 노란색 구찌 블라우스에 흰색 바지 차림이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국밥집을 봤어요. 낡은 파란색 천막, 플라스틱 테이블. 여기가 맞아요? 차남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엔 여기라고 나오는데. 장남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 정말 여기서 장사하고 있었네요. 두 며느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말을 멈췄습니다. 장남 며느리와 차남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언니. 수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수지씨. 장남 며느리가 말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지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찾으러 왔어요. 차남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디 숨겨놨어요? 숨기다니요? 시치미 떼지 마세요. 장남 며느리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아버님 여기 계시잖아요. 사흘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모셔가야죠. 차남 며느리가 말했어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런 데서 뭐 하세요? 이런 데라는 말에 수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님이 아니에요. 수지가 말했어요. 그럼 뭔데요? 가족이죠. 그 말에 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가족. 장남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10년 전에 나간 사람이, 집 나간 사람이 무슨 가족이에요? 차남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에르메스 백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두툼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500만 원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지가 물었습니다. 이거 받고 입 좀 다물어요. 장남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버님 여기 계시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말고요. 차남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봤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뭐? 아버지는 제가 모실 거예요. 돈으로 안 돼요. 수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장남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돌려가세요. 이 사람이 정말. 차남 며느리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채소가게 박순덕 사장이었어요. 수지 씨한테 왜 소리를 질러요? 박 사장이 수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세요? 장남 며느리가 물었어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누군데 여기서 행패해요? 행패? 차남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시누이 찾으러 온 거예요. 가족이 저렇게 해요? 반찬 가게 김영자 사장도 들어왔어요.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돈 던지고 소리 지르고. 그게 가족이에요? 이것들이 정말. 장남 며느리가 소리치려는 순간 가게 밖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채소가게 사장, 반찬가게 사장, 정육점 주인, 과일가게 할머니. 10명 넘게 모였습니다. 여기 장사 방해하지 마세요. 손님 아니면 나가세요. 우리 수지 씨 괴롭히지 마세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씩 말했어요. 두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 차남 며느리가 뒤로 물러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 안 했으면 조용히 나가세요. 박 사장이 말했어요. 여긴 돈으로 안 되는 곳이에요. 장남 며느리는 테이블 위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기억해둬요. 나갈 때 조심하세요.
김 사장이 말했어요. 골목이 좁으니까요. 두 며느리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어요. 시장 사람들이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지를 지키고 있었어요. 가요. 장남 며느리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그 모든 장면을 작은 방 창문 뒤에서 강태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수지에게 돈을 던지는 모습, 시장 사람들이 수지를 지키는 모습, 전부 봤어요.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알았어.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분노와 결심이 완성됐어요. 가게 안. 시장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갔습니다. 괜찮아요, 수지씨? 박 사장이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이웃이잖아요. 김 사장이 수지 어깨를 토닥였어요. 힘내요.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방에서 강태준이 나왔습니다. 수지야. 아버지. 수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 보셨어요? 응. 다 봤어. 강태준이 수지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런 걸 겪게 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수지가 눈물을 닦았어요. 전 괜찮아요. 강태준은 수지를 놓아주고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각자 가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게 진짜 가족이야. 강태준은 생각했어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든. 이제 결정이 섰습니다. 이제 결정이 섰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박철수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박 실장. 네, 회장님. 일주일 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강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임원, 주요 주주, 그리고 언론도 부르게. 회장님. 언론까지요? 그래. 공개적으로 할 거야. 박 실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 태성그룹 본사. 63층 대강당이었어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원 50명, 주요 주주 30명, 언론사 기자 20명. 모두 검은색과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무대 위엔 긴 탁자가 놓여 있었고요. 정면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오실까요? 한 임원이 속삭였어요.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됐는데. 건강이 안 좋으시다던데. 다른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앞줄에 장남 우진과 차남 민준이 앉아 있었어요. 우진은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였고요. 형, 이거 뭔가 이상한데. 민준이 작게 말했어요. 왜 갑자기 언론까지 부른 거야? 나도 모르겠어.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뒷줄엔 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보라색 샤넬 재킷을, 차남 며느리는 분홍색 디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언니, 불안해요. 차남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장남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10시 정각. 대강당 문이 열렸어요.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진한 금색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뒤에는 박철수 비서실장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어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앉으십시오. 강태준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강태준은 대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아들들, 며느리들, 임원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강태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태성그룹 긴급 이사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언론에 떠돌던 이야기들. 강태준이 계속했어요.
제 건강 악화설, 경영 공백 우려, 부도 위기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부도설은 조작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선언했습니다. 회사는 건강합니다. 자금도 충분합니다. 그럼 왜? 한 임원이 중얼거렸어요. 왜 그런 조작을 하셨냐고요? 강태준이 그 임원을 봤습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녹취록이 떴습니다. 아버지 쓰러지면 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남 우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그건 변호사랑 상의해야죠. 차남 민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준도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 화면. 김대리, 회계팀 자료 좀 빼낼 수 있어? 1억 줄게. 민준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또 다른 화면. 며느리들의 대화였습니다. 각자 준비는 다 하고 계시죠? 당연하죠. 어머님 생신이 좋은 기회예요. 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장남 며느리가 일어나려 했어요. 앉으십시오. 강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앉았어요. 저는 일주일간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제 가족들을 지켜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가 떴습니다. 우진이 회장실 서류를 뒤진 CCTV 영상. 민준이 은행에서 해외 계좌를 상담하는 장면. 며느리들이 변호사를 만나는 사진. 모든 증거였어요. 제 두 아들은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사를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며느리들은 재산을 나눴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오해가 아닙니다. 강태준이 말을 끊었어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형이 먼저 시작했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형이 서류를 빼돌리고. 닥쳐. 우진이 민준을 봤어요. 두 형제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보십시오. 강태준이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게 제 가족입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오늘 강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합니다. 뭐? 우진이 소리쳤어요. 그건 안 됩니다. 민준도 일어났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하십시오.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며느리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장남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나가십시오. 강태준이 말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네 사람은 끌려나가듯 대강당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태성그룹을 맡길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누구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뒤를 돌아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가 들어왔어요. 연두색 블레이저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요. 옆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수지의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분이 누구십니까? 기자들이 속삭였습니다. 강수지. 박 실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회장님의 막내 따님입니다. 대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수지는 무대 앞에 섰어요. 강태준을 봤습니다. 아버지. 올라오너라. 수지는 아이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어요. 강태준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제 딸 강수지를 소개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강태준이 수지를 봤습니다.
차기 회장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회사를 원한 적 없어요. 나도 알아. 강태준이 수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아야 해. 아이가 강태준을 올려다봤어요.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세요? 강태준은 아이를 봤어요.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응. 할아버지 괜찮아. 아이가 강태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대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수지를 봤습니다. 수지야, 부탁한다. 수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선택은 이루어졌어요. 심판은 끝났습니다. 선택은 이루어졌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늦은 봄, 5월의 화창한 날이었어요. 태성그룹 본사 63층 회장실. 강태준은 책상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서류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사진 몇 장도 꺼냈어요. 회장님. 박철수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기자회견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맙네, 박 실장.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자네도 수고 많았어. 아닙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영광이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였습니다. 본사 1층 대강당. 기자 50명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엔 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들어왔어요. 네이비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강태준은 단상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부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어요. 40년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후임 회장은 제 딸 강수지입니다. 수지가 무대 옆에서 걸어 나왔어요. 연두색 블레이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분한 표정. 강태준 옆에 섰어요. 강수지 신임 회장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수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수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태성그룹을 맡게 된 강수지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할 일은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수지가 계속했어요. 그게 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강태준은 수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청량리 재래시장. 국밥집 앞엔 휴업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안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파란색 앞치마였습니다.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수지가 말했습니다. 분홍색 앞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국 끓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 똑똑. 가게 문이 열렸어요. 채소가게 박순덕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배추 좋은 거 왔어요. 아, 박 사장님. 강태준이 반갑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에이, 그냥 가져가세요. 안 돼요. 강태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대로 값 드려야죠. 박 사장은 웃으며 배추를 건넸어요. 반찬 가게 김영자 사장도 왔습니다. 빨간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수지 씨, 김치 담갔어요. 좀 가져갈래요? 감사해요, 사장님. 수지가 받아들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최만식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수지가 반겼습니다. 응. 오늘도 국밥 한 그릇.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냈어요. 요즘 값이 올랐다면서? 1,000원이면 되나? 충분해요, 할아버지. 수지가 국밥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강태준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회장님도 고생이 많으시네.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국밥집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배우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어요. 사는 게 뭔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강태준은 국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수지가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국물간 좀 봐주세요. 박순덕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이 국물간을 봐요? 세상 좋아졌네. 배우는 중입니다. 강태준이 웃었어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소금 조금만 더. 맞아요. 수지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8살 딸아이가 들어왔어요.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수지가 아이를 안았어요. 학교 재미있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아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이게 뭐야? 수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나? 아이가 웃었어요. 우리 가족이야. 강태준은 그림을 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예쁘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잘 그렸네. 저녁 7시였습니다. 장사가 끝났어요. 수지는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강태준과 딸아이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지? 그럼. 왜? 좋아. 여기가 좋아. 아이가 웃었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국밥 엄청 맛있게 끓인다고.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래? 응. 친구들도 먹어보고 싶대. 수지가 다가왔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하나씩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수지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 고맙다. 뭐가요? 나를 받아줘서. 용서해줘서. 수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도요. 절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두 사람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울지 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린 행복하잖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이 웃었어요. 밖에서 박순덕 사장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영자 사장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최만식 할아버지도 먼 발치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은 조용히 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버려진 딸이 아니었어요. 강태준이 수지를 봤어요. 끝까지 남아. 수지가 계속했습니다. 사람을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강태준은 수지를 안았습니다. 손녀도 함께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조건 없는 사랑처럼, 가족의 온기처럼, 그렇게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200조 재벌 회장 강태준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사람은 없었어요. 돈을 보는 자식들, 재산만 노리는 며느리들. 하지만 10년 전 버렸던 딸 수지만은 달랐습니다. 거지꼴로 찾아간 아버지를 원망 대신 국밥 한 그릇으로 받아준 딸. 회사도 재산도 묻지 않고 오직 약 드셨는지, 밥 드셨는지만 걱정하던 딸. 강태준은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곁에 남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는 손길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떠나 국밥집에서 손녀와 함께 웃으며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